연일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1차에서 이미 대상자 중 91.2%가 신청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두고 선거 매표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가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로 그야말로 벼랑 끝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과 당원이 뽑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개딸픽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연일 대한민국 정상화에 애쓰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무책임한 발목 잡기에만 혈안입니다.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온통 비방과 음해, 흑색 선정과 중상 모략뿐입니다. 경악스럽습니다.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공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 정도는 내놓기를 바랍니다. 6.3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민생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부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 4선의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두 분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입법 완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는 만큼 후반기 국회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도약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새 의장단이 30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의장단 선출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입법에 공백이 없도록 후반기 상임위원장당 구성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준은 오직 민생과 성과입니다. 지금은 민생 안정과 중동 위기 극복이라는 입법 목표가 명확한 때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국회를 곧장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민첩하고 책임감 있게 뛰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저희도 후보자 등록에 맞춰서 회의실 내림막을 바꿨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키우고 민생경제 살리고입니다. 6월 3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정말로 일을 잘합니다. 지방정부가 일을 잘해야 지역이 살맛이 나고 민생이 삽니다. 지역이 살고 민생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 육상을 위한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메가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최고 수준의 예산과 정책 패키지,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메가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견인할 새로운 전략 거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을 등에 업은 지방 권력은 지난 4년 내내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였고 지역을 망쳤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최적의 후보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후보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당정청의 비상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롭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6%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수출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이자 세계 5위 기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8,000선에 육박하고
했고 JP 모건은 연말 1만 포인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숨통 역시 트일 것이라 전망합니다. 물론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민생과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주 22일 출시됩니다. 정부가 직접 설계한 국민참여형 펀드로 손실이 나면 정부가 최대 20%까지 보전해주고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다양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찾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동수 정책위원회 경제수석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위 경제수석 부의장 유동수입니다. 지난 우리 추경을 통해서 실제로 유가 상승에 대한 정책 지원금들이 많이 지급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나프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예산안이 원래 추경 예산이 4,70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2,000억을 올려서 6,7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효과로 실제로 나프타 확보율이 전년 대비 85에서 9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나프타를 통해서 실제로 의료 필수품 주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필수품인 쓰레기 봉투까지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필수재들이 원활히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효과가 민생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묘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자 KDI 경제전망 2026년 상반기에 따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는 1, 4분기 GDP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면서 경기 흐름,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2026년도에 2.5% 정도 성장한 이후에 2027년도에도 1.7%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농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에 우리 경제 상황을 낙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0.9%포인트, 내년에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 개선 흐름이 꺾이지 않고 지속되어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GDP와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여 그 결과 세액 기반이 확대되고 국가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국채, 공공부채 등 국가의 총부채를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국가 부채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를 낮추거나 분모를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기초적인 산수입니다. 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즉 국가의 GDP를 확대하기 위한 지출은 국가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고 국가를 성장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전략적인 적극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25년도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용역에 따르면은 13.52조 원의 소비 쿠폰 지급으로 5.86조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쿠폰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 사용처, 사용 기한 제한 등의 전략적 운영으로 미시적으로는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이전 지출의 매출 증대 비율인 20 내지 33%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인 43.3%의 순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시적으로도 현금 지급 방식보다 소비 증가율과 GDP 성장률 기여 측면에서 각각 0.2%포인트와 0.35%포인트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적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 주체 간 자산과 소득과 소비 양극화와 불균등한 성장을 의미하는 K자형 성장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K자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실질 GDP 증가를 위해서 형식적인 국가 부채 감소보다는 적극 재정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침체된 산업과 기업과 소외된 계층의 경제적 약자와의 동반 성장을 달성하고 반도체, AI, 로봇 등 미래 먹거리 혁신 산업을 육성하며 선순환 경제구조 실현 및 경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입법적, 예산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은 윤석열 추억팔이뿐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 잘하는 후보들과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실상 윤어게인 원톱 체제입니다. 당장 당내에서부터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이선 후퇴를 거론하며 선대위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표된 뒤였음에도 공식 사퇴한 것입니다. 중진 의원들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중진들에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윤어게인 선대위를 거부한 셈입니다. 출범식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이진숙, 김태규, 이용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주역들이 국민의힘 주리로 다시 알박기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대위 장면도 윤석열이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지방선거 선대위지만 지역의 미래와 정책 비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왜곡과 선동, 발목 잡기뿐입니다. 윤어게인 세력에게는 그리운 화법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진절이 나는 악몽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르는 내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쁩니다.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길에 놓인 과제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중동 상황을 차분히 관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이루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일할 지방 정부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각 지역의 일 잘하는 후보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식 거짓 선동과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허위 사실과 날조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윤석열식 거짓 선동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판결문에 확정된 사실조차 무시하고 일방적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30년 전 사건은 5.18 민주화 운동과 6.27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 차이로 발생한 다툼이었습니다. 그것이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정된 사실입니다. 1996년 30년 전에 선고된 법원 판결문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라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5.18 관련자 불기소 처분과 위증 수사 여부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는 중국 문화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발언이 신문 일면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인식과 정치 문제를 둘러싼 언쟁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당시 구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민주자유당 구의원의 일방적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마치 사실인 양 호도했습니다. 토기록은 참석자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일 뿐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해 상대당 소속 구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일방적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재섭 의원의 선동과 공작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의해 공개된 판결문의 객관적 자료는 외면했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취사 선택해 정치 공세에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섭 의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에서 일방적 발언을 한 해당 구의원이 무소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사실상 내천을 받았습니다. 형식상 무소속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해당 구의원의 당시 선거 공보물에는 민주자유당 양천갑 부위원장 경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공작을 벌이면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 조폭수를 유포해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거짓으로 서울 시민을 선동하고 정원 후보에게 어떻게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합니다. 이를 주도하는 김재섭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주니어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저질 정치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허위와 날조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윤석열식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역점 사업 감사의 정원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12일 준공식에서 오세훈 후보는 한없이 뿌듯해했습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치적을 쌓았다는 성취감에만 도취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둔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시민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철창에 갇힌 것 같다고 합니다. 밭도로청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내란을 이겨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고 문화를 꽃피우는 곳입니다. 최근 BTS 공연이 열려 전 세계인이 이목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23개의 거대한 밭도로청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거대한 따릉이 주차장 같다거나 양갈비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겠습니까? 오세훈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엄과 내란 과정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다 정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 것입니까? 어떻게든 선거 전에 치적 쌓기에 실적을 올리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사업에 207억이 들었다는 얘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을 위한 일에 직접 쓰였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애초에 서울시민 60%가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이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세훈표 혈세 낭비는 감사의 정원만이 아닙니다. 총 사업비 1,500억 넘는 한강버스에도 막대한 혈세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쏟아부어야 합니다. 출퇴근용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출퇴근하지 않고 친환경이라고 했지만 탄소 배출이 내연차 3,700대 수준입니다. 종묘 앞 초고층 빌딩과 특혜 의혹 등 유사한 헛발질이 셀 수도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 다닐 때가 아닙니다. 서울을 오세훈 치적쌓기 말판쯤으로 여기는 이 오만함부터 뜯어 고치십시오. 서울은 서울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KDI가 2026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2.5% 성장하고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입니다. 이는 1%였던 작년 성장률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한 결과입니다. KDI는 민간 소비 회복의 개선 흐름으로 소득 개선과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재정 정책의 무게중심을 잠재 성장률 제고와 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두면서 동시에 지출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신 재정 지출 효율화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키우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면서 재정의 군살은 덜어내는 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번 성장률 상향 전망이 단발성 호재로 끝나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민생을 챙기고 지역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AI 시대이지만 아직 농사는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봄이면 감귤나무 가주치기나 파쇄 작업이 한창인데 전정가위, 파쇄기, 톱 등으로 작업을 하다 손가락 사고를 당하는 도민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11건의 손가락 손상 사고가 발생했고 절단 사고도 58건이나 됩니다. 신속한 접합 수술이 필요한데 제주에는 치료할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를 많은 경우에 도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에 온 관광객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으나 수지 접합 시술을 장시간 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주 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주에 MRI, CT를 둔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이 필요하나 200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만 허용되어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병원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제주만이 아니라 의료 낙후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역의 의료 여건을 충실히 살피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료 장비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건강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 가봤더니 거대한 공룡뼈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끝내 고집을 부린 감사의 정원 받들어 총 조형물이 공개됐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은 거의 없고 누가 훼손할까 감시하는 직원들만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바비로 월 380만 원을 받는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서울시 공식 소셜미디어에도 자랑스럽게 올려뒀는데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예산으로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분들 지원을 했어야 한다. 흉물스럽다. 당장 서울시를 감사해야 한다. 내 세금으로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런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흉측한 디자인은 그렇다 치고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로 광화문 광장을 채우려고 하는데 서울시님이 이념으로 시장을 뽑으리라는 희망은 망상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한 선거운동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2011년 반대했던 무상급식 예산이 695억 원이었는데 거대한 공룡뼈와 공원 종합정비 예산은 그보다 큰 730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15년간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전시 행정에만 빠져있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생활을 꼼꼼하게 챙길 시장이 필요합니다. 감다죽 오세훈 시장님, 이제 정말 시장 그만두실 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조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이수진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신 중동 전쟁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납타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재고 확보 경쟁까지 치열해지며 가격이 급등하고 유통 과정이 왜곡되는 총체적 위기를 맞았지만 한 달여 만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사기 등 필수 의료 기기마저 수급 불안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위험신호에 즉각 합동 대책반을 꾸리고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 것이 주요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투경 편성으로 적시적소에 필요한 대책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의학, 산업계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책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위기 극복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직 중동 사태가 진행 중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위기 극복 과정은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보건의료 의학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만들어낸 위기 극복의 또 하나의 모범 사례, 대한민국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삼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지역의사 양성법, 국립의전원 설치법, 공공정책 수가 반영과 관련된 법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전력을 다해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의료 대란, 중동 전쟁발 위기를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강화해 나가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필수 의료제품 수급 체계를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위기에 더 강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는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안도걸 부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허리평 중국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양국 재무장관을 각각 접견하셨고 이어서 양국 재무장관 간의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이벤트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전략적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전쟁, 공급망 재편, 관세 갈등, 환율 불안 등 복합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금융 질서 속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이자 안정적인 협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통상, 금융 측면에서 미중 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 환율 및 금융시장 안정, 첨단 산업 협력 등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경제 현안 논의의 참여자를 넘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중재 플랫폼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글로벌 경제 회복, 국제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외교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외교적인 성과가 실질적인 경제, 산업의 성과와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수석과 김한규 수석도 아마 광화문 광장을 가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거기에 저도 가봤고 많은 분들이 그 교도소 새창살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양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마치 그 소중한 한미 동맹을 쇠창살에 가두는 감금의 정원처럼 보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가두고 있는지 굉장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제 45회 스승의 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이 땅에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 씨의 유치원 교사 풍자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민원 때문에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민지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긴 하였지만 그 뒷맛은 정말 씁쓸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미국의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 대학교 주립교수는 이 영상을 보고 한국 영상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치 문화라는 관점으로 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의 교사들이 주변의 기대를 맞추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자고 만든 풍자 영상에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주목하고 수많은 교사가 눈물 어린 공감을 보내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모기 물림 관리부터 특정 성분의 물티슈 요구까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와 민원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민원들은 더 이상 개별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교원의 여러 가지 기본권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 현장에서도 우리 교원들의 다양한 주권자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요구들이 분출되었고 이분들의 요구는 당당한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로운 눈치 싸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하고 교사와 교원들이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미래를 길러내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준비된 잠시 마치기 전에요. 원내대표님의 발언 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발언이 나왔는데 서울시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듣다가 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란 세력답고 똑같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제 밤에 제가 모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요. 핸드폰을 보더니 내일 정은호 후보 관련된 뭔가 큰 게 터져서 아마 정은호 후보가 그날부터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좀 걱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나온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결국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측 주장만 갖다가 그것도 우리 민주당 쪽 반대되는 그때 당시 민주자유당이었나요? 그쪽 측 인사 그쪽 성향의 인사의 주장만을 가지고 30년 전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것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똑같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재선을 할 때 행안위원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날 밤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내일 큰 건 터진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이거 터지면 끝장이다. 라고 하면서 국힘 쪽에서 뭔가 분위기가 그런 이야기가 막 돌았습니다. 그럼 대체 뭘까?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터진 게 이재명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화면에 그때 당시 김용판 의원인가요? 화면에 띄우는 거였습니다. 그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지지자들이 그 조폭이 자기가 돈 벌었다고 오래전에 SNS에 자랑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 올려놓고 그게 조폭으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다는 그런 해프닝이 그날 밝혀졌습니다. 똑같아요. 전날 뭐 터지고 그 다음날 나오는 거 보면 그냥 30년 전에 허위사실,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흑색 선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못된 행위잖아요. 이런 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히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